바둑판 위에서는 천안거지나 구중궁굴의 왕이나 뭣도 평등한 법. 이 흑돌 하나로 내가 조선을 뒤집어 줌마.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삭풍이 한양도성 운종가의 낡은 처마 끝을 매섭게 때리며 지나가던 어느 혹독한 겨울이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려 가난한 백성들의 구분 등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온기를 찾기 힘든 저작거리 후미진 구석에는 거적대기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웅크린 10살 남짓한 사내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선호였다. 낡아빠져 원래의 색조차 알 수 없는 누더기 저고리를 걸치고 동상에 걸려 붉게 터진 맨발을 문지르고 있는 아이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짓거리에 불황하였다. 하지만 선호의 앞에는 그 초라한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반듯하고 평평한 넓적바위 위에 숯검정으로 줄을 그어 만든 조잡한 바둑판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청계천 바닥에서 주워와 아이가 밤낮으로 문질러 윤을 낸 흑돌과 백돌 모양의 조약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모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천혜고와 선호에게 세상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이 작은 바둑판 앞에서는 달랐다. 선우는 배를 구르면서도 저작거리 국밥집 뒷방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바둑의 이치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양반의 자제들이 수년에 걸쳐 기보를 외우고 훈장에 매를 맞으며 배우는 바둑의 묘수를 선우는 단 한 번 곁눈질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깨우쳤던 것이다. 운종가 저작거리에서 선호의 바둑판 앞에는 늘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비루한 거지아이가 바둑을 둔다는 사실에 코웃음을 치며 장난삼아 엽전 한 잎을 걸고 앉았던 기방의 한량들이나 갓을 쓴 선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일쑤였다. 선호의 바둑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신분이 미천하다고 방심하며 거만을 떠는 자들을 향해 선호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를 꽂듯 치명적인 묘수를 두어 상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았다. 아무리 내로라 하는 바둑의 고수라 할지라도 이 10살짜리 아이 앞에서는 진땀을 빼며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어느 날 허세가 가득한 늙은 선비 하나가 선호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뒤 분통을 터뜨리며 천한 상놈의 새끼가 요행으로 이겼다며 바둑판을 엎어버리려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선호는 핏기가 가신 작은 손으로 차가운 바둑돌을 꽉 쥐며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가로세로 19줄의 판 위에서는 천한 백정의 자식이나 구중궁궐의 왕족이나 모두가 평등한 법입니다. 살아남는 자는 오직 상대의 두려움과 탐욕을 꿰뚫어 보는 자뿐이지요. 당신은 돌을 잡는 순간부터 나를 얕보고 이기려는 탐욕의 눈이 멀었기에 당신의 돌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소. 그 당돌하고도 뼈 있는 한마디에 늙은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선호에게 바둑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엽전 몇 입을 벌어 언 밥덩이를 사먹기 위한 생존의 무기였고 세상의 이치를 읽어내는 유일한 창구였다. 이 천재적인 거지아이에 대한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한양 도성을 넘어 철통같이 닫힌 경복궁의 깊은 담장 안까지 흘러들어갔다. 그 무렵 조선의 국왕 이도는 화려한 용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실상은 날개가 꺾인 새와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신세였다. 조정의 실권은 영의정 최윤환의 필두로 한 거대한 권문세가들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영의정 최윤환은 겉으로는 충신을 자처했으나 속으로는
은밀히 사병을 기르고 자신의 수하들을 요직에 앉히며 언제든 왕의 목에 칼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는 잔혹한 독사 같은 사내였다. 국왕 이도는 그들의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통제받았고 자신이 믿고 의지할 충신 하나 없는 뼈저린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게다가 과거 피비린내 나는 반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하는 중전과 핏덩이 같은 어린 왕세자마저 잃어버린 슬픔은 국왕의 가슴에 치유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았다. 픈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국왕은 답답한 궁궐의 공기를 피해 평범한 베개 차림으로 변장하고 호위무사 단 한 명만을 대동한 채 밤의 저작거리로 은밀한 자명을 나섰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며 운종가를 걷던 국왕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허름한 돌바둑판 앞에 무심하게 앉아있는 10살 아이 선호의 앞이었다. 국왕은 맹수처럼 번뜩이는 아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아이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품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묵직한 은자 한 양을 꺼내어 바둑판 옆에 내려놓았다. 구경꾼들은 그 엄청난 판돈에 숨을 죽였지만 선호는 돈을 쳐다보는 대신 눈앞에 앉은 중년 사내의 깊고 우수에 찬 눈동자를 직시했다. 그리고 아이의 거친 손끝에서 검은 돌 하나가 판 중앙에 올려지며 숨막히는 대국이 시작되었다. 국왕의 바둑은 마치 전장에서 피를 부르는 장수의 검술처럼 맹렬하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초반부터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선호의 돌들을 포위하고 지식이려 들었다. 그것은 현실의 정치판에서 간신배들에게 억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국왕의 억눌린 분노와 처절한 절망이 바둑판 위로 튀어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선호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년 묵은 바위처럼 고요했다. 선호는 국왕의 맹공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묘수로 국왕의 포위망을 교란시켰다. 백수가 넘어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국왕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흑돌을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다. 선호가 단호한 손놀림으로 판의 가장 구석진 곳에 백돌 하나를 내려놓았다. 딱 하는 청명한 마찰음과 함께 거대하게 꿈틀거리던 국왕의 흑룡이 순식간에 머리와 꼬리가 잘려나가며 완벽하게 갇혀버리고 말았다. 국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둑판을 내려다보며 굳어버렸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멈춰서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던 하지만 모든 수들이 난 멈추지 않아. 사실은 이 10살짜리 아이가 정교하게 짜놓은 거대한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선호가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의 돌들은 겉보기에는 호랑이처럼 매섭고 위맹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쫓기는 짐승처럼 짙은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적을 공격하려고만 했습니다. 바둑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전체의 판을 보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의 숨통을 조이게 되는 법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국왕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남루한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국왕이 수년 동안 애써 외면해오던 자신의 나약함과 조정의 참혹한 현실을 너무나도 잔인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탄식을 내뱉은 국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호를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날 밤으로 선호를 궁궐로 거두어들였다. 천안 불황하에서 하루아침에 대전 소속의 동자환관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선호는 구중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선호의 눈에 비친 조선 조정의 모습은 돌 바둑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장이었다. 영의정 최윤화는 대전 앞마당을 제 집처럼 활보하며 국왕을 능멸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조정 대신들은 모두 그의 눈치만 살피는 허수아비들에 불과했다. 국왕은 밤마다 선호를 처소로 불러 은밀하게 바둑을 두며 그에게 정세의 흐름을 토로했다. 선호는 묵묵히 국왕의 곁을 지키며 마치 거대한 바둑판의 기보를 외우듯 궁궐 내 모든 대신들의 움직임과 사병들의 동태, 그리고 영의정 최윤환의 탐욕스러운 행보를 자신의 비상한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해 나갔다. 어느 날 밤 선호는 국왕에게 영의정이 다가오는 동짓날 대연회에서 역모를 일으키기 위해 사병들을 도성 외곽에 매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바둑판의 포석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왕자를 내어주고 목숨을 잃을 위기였지만 국왕에게는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할 군사가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하는 국왕을 향해 선호는 눈빛을 빛내며 기상천외한 계책을 제안했다. 전하, 적이 스스로 함정 깊숙이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가장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던져야 하는 법이지요. 동짓날 대연회에서 조선 최고의 기보를 가린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어전 바둑대회를 여십시오. 영의정 최윤화는 평소 스스로의 지략을 과시하기를 즐기는 교만한 자이니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전하를 바둑으로 조롱하려 들 것입니다. 그가 바둑판 위에서 오만에 빠져 있는 동안 전하에 숨겨진 내금이 군사들로 하여금 영의정의 수하들을 하나씩 포위하여 숨통을 끊어놓게 하시면 됩니다. 국왕은 아이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지략에 감탄하며 그 위대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단했다. 마침내 눈보라가 그치고 얼어붙은 달빛이 쏟아지던 동짓날의 밤이 밝았다. 경복궁의 근정전 앞마당에는 수백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조정의 모든 백관들이 도열한 가운데 어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옥좌에 앉은 국왕이 있었고 그 아래 중앙에는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바둑판이 놓여 있었다. 바둑대회는 영의정 최윤환의 동무대였다. 그는 교만한 웃음을 흘리며 조정의 대신들을 차례로 무너뜨렸고 마침내 자신이 조선 제1의 지략가라며 국왕을 향해 불경한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때였다. 국왕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10살의 동자 선호가 앞으로 걸어 나와 최윤환의 맞은편에 단정하게 앉았다. 일개 어린 환관이 감히 영의정과 바둑을 두겠다고 나선 상황에 장내는 찬물은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최윤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아이의 손목을 비틀어버리겠다는 기세로 바둑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대국이 시작되자 선호는 영의정의 거센 압박에 밀려 수세에 몰리는 듯 보였다. 최윤환은 득이양양하게 선호의 대마를 향해 돌진하며 판의 중앙을 완전히 장악해 나갔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을 때 밖에서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피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둑판 위에서 선호가 최은한의 공격을 중앙으로 유도하는 동안 밖에서는 국왕이 비밀리에 훈련시킨 정예의 내금이 병력들이 최은한의 사병들이 숨어있던 도성 외곽의 거점들을 기습하여 조용히 숨통을 끊고 있었던 것이다. 선호가 바둑판 위에서
미끼로 던진 흑돌들이 하나둘씩 먹힐 때마다 현실에서는 반정군의 수괴들이 하나둘씩 참수되어 차가운 눈밭에 나뒹굴고 있었다. 대국이 절정에 달하고 최은한이 선호의 숨통을 끊으려는 마지막 백도를 들어올렸을 때였다. 내내 수세에 몰려 도망치기만 하던 선호가 돌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 하나의 흑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둑판에 가장 기이하고도 절묘한 사각지대에 그 흑돌을 내려놓았다. 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근정전의 고요를 찢었다. 그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바둑판의 전세는 완벽하게 뒤집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호의 흑돌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그물망으로 변해 최은한의 백돌들을 숨막히게 올가매고 있었다. 그것은 천라지망, 즉 하늘과 땅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는 전설의 진법이었다. 최은한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핏기가 가시며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바둑판을 더듬었지만 그가 살아나갈 구멍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다. 선호가 차갑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영의정 대감, 당신은 앞만 보고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당신의 발밑이 이미 썩어 문드러진 늪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바둑판 위에서도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근정전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갑옷을 입은 내금이 대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가 국왕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역당의 무리를 모두 참수하고 도성을 평정하였음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은하는 그제야 자신이 이 10살짜리 아이가 짜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철저하게 농락당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수하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결박되었고 반역의 씨앗은 뿌리채 뽑혀나갔다.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피비린내가 가신 고요한 밤, 국왕은 선호를 자신의 침전으로 조용히 불렀다. 국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애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선호를 가까이 부르더니 아이의 낡은 옷깃 사이로 희미하게 삐져나온 낡고 때 묻은 붉은색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선호가 저작거리에서 거지로 구를 때부터 단 한 번도 목에서 빼놓지 않았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국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에서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두 주머니에서 각각 반쪽짜리 푸른 옥패가 흘러나왔다. 국왕의 손에 들린 반쪽 옥패와 선호의 목에 걸려 있던 반쪽 옥패가 맞닿는 순간 두 주각은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한 쌍의 용 모양으로 결합되었다. 그것은 10년 전 반란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중전이 자신의 갓난아이를 살리기 위해 눈물로 쪼개어 아이의 강보에 넣어두었던 왕실의 징표였다. 국왕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천하를 호령하는 국왕이 바닥에 주저앉아 낡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10살짜리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품에 안고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참혹한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잃어버린 핏줄을 되찾은 아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깊은 밤의 궁궐을 가득 채웠다. 운종가 저작거리에서 언밥을 훔쳐먹으며 핏빛 바둑을 두던 거지아이 선호는 며칠 뒤 붉은빛이 찬란한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조선의 정통성을 이을 위풍당당한 왕세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훗나 국왕의 뒤를 이어 용상에 앉은 선호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밑바닥에서 경험했던 백성들의 고단한 눈물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바둑판 위에서 배운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지략으로 탐관 오리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듬었다. 한양의 낡은 돌바둑판에서 세상을 읽던 천재 아이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는 전설적인 바둑의 군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여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끝나지 않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살아 숨쉬고 있다.